이제 평균적으로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 이제 5%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실질 이자율이 이제 5%다, 얼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의 실질 이자율이 5%보다 낮을 수도 있고 이제 5%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장기 실질 이자율 알파는 자본의 한계 생산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장기 실질 이자율이 단기에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기에는 사실 조정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자본 스탁이 크게 조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에. 마켓의 실질 이자율이 이제 2%로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본 조달에 따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본 조달 비용이 내가 투자를 통해서 얻는 리턴보다 낮아진 거예요. 내가 10억을 빌릴 때 자본시장에서 뭐 은행에서 빌린다는 표현을 제가 잘 쓰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여러분들한테 자본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뭔가 컨셉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 기업이 자본시장에 가서 자본을 조달합니다. 만약에 뭐 몇백억 이렇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겠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요. 이제 그것이 싫다면 주식 발행이 부담스럽다면 이제 회사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누군가한테 사실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이제 부채 형태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채권을 사간 사람한테 일정 그 수익률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수익률이 2%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0억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누군가 이제 사겠죠. 기관에서 살 수도 있고 뭐 개별 뭐 개인들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이제 1년에 2%씩 제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채권 수익률입니다. 자, 2%인데 비교적 자본 조달 비용이 낮은 거예요. 제가 이제 10억 조달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5%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10억의 5%니까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이 편해서. 자, 100억의 5%면 5억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5억 수익을 내서 자본 조달 비용 2억을 투자자들한테 주면 3억만큼의 순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이윤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더 늘리거나 혹은 예, 이러한 투자를 지속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장기 실질 이자율이 5%고요. 현재 실질 이자율이 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현재 2%의 이자율로 자본을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면 5%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은 비슷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비슷한 형태로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자본 조달 비용이 현재 마켓에서 자본 조달 비용이 이제 8%로 올라갔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뭐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 장기 실질 이자율은 5%인데 왜 갑자기 마켓에서 실질 이자율이 8%로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왜 2%로 갑자기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것을 인하하거나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에 따라 반응을 해서요.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자, 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마켓의 시장 이자율을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로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는 대체로 저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뭐랄까요 신용도가 갑자기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제가 발행하는 채권들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예,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면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더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자본을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접을 것인지 또는 프로젝트를 더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대체가 될 수 있는 자본 조달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대체로 시장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면 투자는 축소됩니다. 투자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8%의 이자율로 빌려서 투자를 하면 5%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T기 실질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에 이제 차이가 격차가 사라지겠지만 단기에는 이제 이 둘 사이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단기에 여러 가지 충격과 어떤 마찰과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시장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 이러한 괴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RT 자체가 아니라 시장 이자율과 그러니까 실질 시장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에 이제 괴리가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자율 갭이라고 부르죠. 자, 현재 금리 수준 RT는 정부의 기준금리, 우리는 기준금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Federal Funds Rate라고 합니다. 연방 기금 금리라고 부르는데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혹은 뭐 정책금리라고 저는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policy rate이라는 뜻에서 현실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가 다양한 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금 거래에 적용이 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우리은행이 하루가 보통 오버나잇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정도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00억의 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은행이 그런 경우에 다른 은행, 뭐 KB은행이나 혹은 뭐 하나은행 이런 데서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은행, 한국은행한테 가서 이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콜 금리는 뭐냐면 이건 이제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어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을 또 자기가 다른 시중은행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금리가 콜 금리라고 할 수 있고 이거 다 보통 하루 빌리는 거예요. 하루 빌리고 다시 갚을 필요는 없어요. 은행 간 거래에서는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는 보통 하루씩 그러니까 만기가 하루죠. 하루 되면 갚아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연장하는 거죠. 계속 또 하루 계약 맺고 또 연장하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이제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걸 계속 연장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콜 금리가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CD 유통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CD 유통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미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가 발행하는 이제 회사채 수익률, 회사채 금리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CD 금리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Certificate of Deposit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은행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 예금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면 그게 바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은행이 CD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 발행한 금융상품 CD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사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의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예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투자의 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도 투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